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주말 사이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트럼프의 한중일 방문, 두 가지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민규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민 교수님은 말씀 하나 가만히 계시면 다 중국 사람인 줄 알죠? 그렇게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는 야, 중국에서도 이렇게 잘생긴 사람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괜히 물어봤습니다. 배웠습니다. 깔때기. 자, 일단 먼저 한중 정상회담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보시죠. 예. 네. 한중 정상회담에서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예. 그리고 12월 달에 베이징을 방문한다. 예. 또 하나는 북핵 관련해서 한중 전략 대화를 강화한다. 예. 네 번째는 이제 사드 배치에 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걸로 우리가 약간 이제 생각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 정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드 배치 문제 아니에요. 네. 예. 우리 국민들이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다 뭐 봉합된 것처럼 3No 정책도 발표했고, 그리고 중국과는 뭐 봉합이 된 것처럼 지난달 말에. 네. 예. 사실 이게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갈등이 증폭돼 왔는데 예. 10월 31일 날 한꺼번에 이게 해결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며칠 만에 만나가지고 예. 아무 얘기 없었던 듯 하기에는 이 시진핑도 국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사드 문제가 다시 나왔다, 봉인이 해제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대국이라고 얘기하는 중국이 최고 지도부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다시 그거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몸풀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선제압용으로 준비를 좀 잘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또다시 우리가 중국의 전략에 말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분명히 했었잖아요. 청와대는 사드는 주제에 들어오지 않을 거다. 네. 그런데 느닷없이 시진핑이 언급했는데 사전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사전 준비 조율이 안 됐다고 봐야죠. 어쨌든 조율이 됐다면 안 나와야 되는데 이 사드 문제를 그 단어가 나왔고 또 역사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해야 한다.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누가요? 시진핑이요. 역사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무거운 표현이에요. 말은 점잖게 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두고 보겠다는 그 10월 31일 날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유의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그런 표현인데 시진핑의 워딩으로 나왔다는 것에서 좀 무게가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조공바쳤던, 그다음 우리를 침략했던 뭐 이런 뉘앙스가 좀 드는데. 그렇게도 뉘앙스로서 우리가 할 때는 약간 기분 안 좋은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 트럼프 방한, 그러니까 방일, 방한, 방중 다 끝나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 대통령 당선되기 전서부터 매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공적인 입장을 취했던 트럼프가 쭉 대통령 지금 벌써 취임한 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국민들은 뭐 그게 미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이든 아니든 것이든 일관된 트럼프의 말하자면 대북 정책이 물론 뭐 이번 국회 연설에서 상당히 북한을
매도하긴 했으나 인권 문제였었거든요. 그렇죠. 뭐 핵 문제를 가지고 뭐 국회에서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미국의 언론들은 좀 점잖은 표현으로 첫째 톤 많이 다운됐다. 톤 다운됐다. 네, 그 워싱턴 포스트지고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화해적이다. 리콘실리아토리 제스처다. 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비판적인 언론은 상당히 조금 표현을 자제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달린 댓글을 보면 미국 국민들은 아주 뭐 심지어는 이번에 가서 벌벌 기었다. 포복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앞다르고 뒤따르다.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뭘 할 것 같이 하더니 막상 DMZ 가까이 가서는 많이 바뀌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당황해하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나 북한에 대한 스탠스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비판적인 것 같아요. 본인은 그것이 미치광이 전략이다. 내 패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랬죠. 근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게 뭐냐면 북한하고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듯한 그리고 그 대화를 상당히 기대하는 듯한 언급이 몇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주지사 선거에서 아주 참패를 했거든요. 참패했죠, 공화당이요? 이제 내년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단 말입니다. 상당수의 의회 조직이 이제 교체가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전개가 되어서 트럼프 정부가 적어도 북한 관계에 있어서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면 뭐 보나마나 뻔한 것이고 재선은 말할 것도 없이 의회가 완전히 민주당에 장악이 된다고 하면 완전히 레임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하고는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런 합의를 도출해야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그나마 서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어떤 그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는 뭐 이번에 수백조를 벌어왔다라고 본인 스스로 막 자화자찬했는데 중국이 특히 많이 이제 제시를 했고 일본도 상당히 많이 제시했고 우리도 많이 제시했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군사 장비를 도입하는 쪽으로. 그다음 현지 투자하는 거. 그렇죠. 뭐 현지 투자는 지난번에 방미 했을 때도 제시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것은 뭐 얼마든지 기업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군사 장비를 우리가 첨단 장비를 뭐 얼마가 될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빌리언 달러, 수십억 달러,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저는 뭐 꼭 우리가 필요하고 방위력의 증강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하면 들여오는 것은 뭐 좋다, 좋은데 이번에 어떤 그런 트럼프의 목적이 사실은 북핵 해결이 아니라 뭐 무기 팔려고 왔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일본도 좀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조금 씁쓸하기는 하나 우리는 엄연히 북한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의식도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경제도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끼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는 심하게 비판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뒷다리를 흔들고 하는 것이 관련 우리가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트럼프를 대응하는 것보다 상대하는 것보다도 남남 갈등 그러니까 안보 무능 정권이다라고 하는 비판받을까봐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이에요. 근데 아닌 게 드러났죠. 이번에 무기라든지 그리고 북한이 또는 한국 방위에 대한 그런 입장이 여러 번 표명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에 문재인 후보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방위나 대북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이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심하게 매몰차게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누구의 이익이 되는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트럼프 방중에 대해서 성적표는 어때요? 중국 내부의 성적표는. 왜냐하면 이게 우리하고는 그냥 중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이에 낀 방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예.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경제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네. 중국은 선방했다고 평가할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트럼프에게 이번에 선물 보따리를 많이 줬지만 예. 사실 그거는 어차피 사야 할 것을 다 모아놨다가 그냥 준 거거든요. 그래 미국에서 그런 비판하더라고. 네. 어차피 이미 될 거를 마치 새로운 걸 가져온 것처럼. 지난번에 시진핑이 미국에 갔을 때도 항공기를 100대를 한꺼번에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식입니다. 중국에서 항공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겠다. 그 다음에 에너지 협력하겠다. 중국이 필요한 에너지 협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농업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해가지고 39명의 경제사절단에 농업 관련한 사람들을 몇 명 데려왔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것, 관세 인하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선물을 주면서 중국이 지키고자 하는 제도적인 측면은 상당히 선방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기분을 좋게 하고 트럼프는 스스로 트위터에다 올리든 내가 많이 벌어왔다 이런 거를 자랑할 수 있도록 띄워주고 지킬 거는 상당히 지켰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은 중미 간의 그 정상회담 중에는 이제 저는 한 4대 중요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72년에 닉슨이 방문했을 때 이게 제일 첫 번째였다면 미중 교류가 있는 거였었죠. 그다음에 등소평이 미국 갔을 때 80년에 그리고 클린턴이 98년에 중국을 와서 장점이 만나고 이제 WTO에 가입을 사실상 합의한 그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새로운 중미 관계의 새벽 전이가 되는 이 시대 그리고 시진핑이 마치 마오쩌둥의 버금가는 권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만남은 미중 간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적표는 트럼프가 그렇게 승리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우리 언론을 보면 좀 혼동이 되는 게 언론들마다 좀 이렇게 일관된 입장도 없고 통계치 나오는 것도 좀 불명확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슨 한 600억 달러 투자하겠다. 그건 이미 7월에도 얘기가 됐던 거고요. 무기 구입에 대해서도 수십억 달러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수백조를 벌어갔다, 트럼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 성적표는. 첫째. 미국에서의 트럼프 평가가 어때요? 미국 경제가 1년에 GDP로 따지면 16조, 17조 달러잖아요. 달러잖아요. 10억 달러, 20억 달러 아니라 100억 달러, 1000억 달러라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규모가 16조, 17조 달러인데다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GDP보다도 두세 배 크니까 미국의 경제라고 놓고 보면 그 거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수십조 달러가 넘는데 거기서 6천억 달러가 됐다고 한들 미국 경제가 그게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치는 첫째 아니다. 둘째는 그런 어떤 수치들이 다 약속이지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이 아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의 특성상 언제든지 이 말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너무 우리가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우리 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란 가셔서 또 몇백억 달러 어찌 MOU 맺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놓고 보면은 하나 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이런 행위들이 저는 상당히 장사속이고 보여주기식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엔터테인먼트적인 성격이 있다. 저는 따라서 그걸 가지고 대차대조표를 자금 조달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 아닌가 싶어요. 한중일 순방 행보에 대해서 늑다리, 전쟁 미치광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원색적으로 비판했어요, 북에서. 네. 근데 보통 같은 이제 트럼프도 조금 더 원색적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 한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싸우는 것처럼 말거리 그렇죠. 잡아요, 서로. 나는 김정은에게 작고 뚱뚱하다고 하지 않는데 왜 나를 늙었다고 모욕하느냐. 뭔가 좀 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근데 사실은 리틀 로켓맨이라고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리틀 로켓맨이라는 게 이제 그 로켓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미국의 흑인 농구 선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예. 일단 리틀이라는 이야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런 예. 관점에서 보면 뭐 이게 이 작다라는 말을 안 했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긴 했네요. 리틀 했으니까. 리틀이라고 했죠. 했고 또 라켓이라고 하는 게 생긴 게 좀 뚱뚱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리틀 라켓맨을 우리가 의역을 하면 작고 뚱뚱하다고 번역은 할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특히 아시아 쪽에 와가지고 한국하고 일본 와가지고 그 한 행보를 보면 북한하고 상당히 그 물밑 접촉을 통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노리고 있는 그런 냄새가 여러 번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서 뭐 어떤 전쟁 분위기를 더 고조시켜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아무한테도 두게 안 되죠. 조금 예. 있으면 중국을 가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어 놓고 중국을 가서 뭐 무슨 결과를 얻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트럼프가 정치적인 계산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의 의회 지배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뭔가 중국과 이 아시아 쪽에서 북한 쪽에서 예, 상당한 결과를 내놓아서 내가 그래도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가지고 역시 영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를 계산한 그런 행보라고 봐서 저는 의외로 깜짝 놀랄 만한 북미 간의 어떤 그런 타협이나 또는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어떤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북미 간의 어떤 공식적인 대화를 양성화해서 북미 간의 대표가 뭐 제네바에서 만나서 이 북핵 문제나 북미 문제를 해결하도록 뭐 한다는 이런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예. 저는 그래서 북미 관계를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들여다봐 줘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북한과의 대화는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랬더니 한 3가지 경로로 대화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국무장관이 그랬죠. 예, 국무장관이 그랬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지난해 말에도 그렇죠. 지난해 말에도 이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7월서부터 북한과 계속 대화를 이루어지고 하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에 그 워싱턴인가 뉴욕이죠. 뉴욕 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엔 대표부 그렇죠. 나와 나와 있으니까 거기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더 재밌는 거는 예. 국무장관이 북미 간의 대화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을 때 트럼프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거 시간 낭비다. 예, 웃기는 그랬었죠. 이야기다가 예. 그런 게 지금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는 미국의 행정부 주요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끌고 가봐야 예. 그리고 긴장 관계를 고조시켜 봐야 트럼프한테는 전혀 국내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양자 간의 어떤 그런 예. 대화를 통해서 결과를 내놔야만 자기가 그래도 뭐 국내 선거용으로나 정치 입지가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대화가 저는 제 개인 생각이지만 아니 교수님 이제 네. 틸러슨이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게 중국 가서 했었거든요. 네. 틸러슨 국무장관이.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시간 낭비다.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틸러슨이 돌아오게 되면 사임할 거다. 뭐 사임할 것이다. 혹은 해임할 것이다. 예.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 대해서도 그 강도가 높지 않았어요? 네. 얘기는 했나요? 북한의 원칙적인 원칙적인 방법이 얘기만 했잖아요. 했죠. 예. 그래서 비핵화 문제 그리고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예. 쌍중당. 예. 그러니까 핵도 쌍중단, 쌍계병행. 네네. 그래서 핵 실험 중단. 예. 그다음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이외에는 동아시아에서 북핵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말 미국과 중국의 동시에 다 이익이다는 그런 합의를 하는 전제 위에서 넘어갔지. 예.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중 간에 이제 다시 사드로 좀 돌아와서. 네. 지금 경제 1년 4개월 동안 본인들은 공식적으로 경제적 압박,
사드 보복 조치라고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중국이? 네. 인정했나요? 안 했죠. 그래서 예. 우리가 차원에서 있는 것처럼. 예. 야, 그거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그것이 저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다시 앞으로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가 보복을 한다. 이런 보복이라는 단어를 국가에서 쓸 수는 없죠. 네.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10월 31일 날 이제 일단 합의가 됐으니까 이후에는 비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을 사드 문제를 가지고 향후 뭐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한중 관계를 보려면 12월 달에 문 대통령의 방중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 문제는 우리의 희망은 이후에 완전히 봉인이 돼가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미 핵심 이익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핵심 이익이라고 규정한 것은 영토 문제라든지 그야말로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켜내야 될 이익을 핵심 이익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핵심 이익. 이런 중국이 스스로 국가 전략에서 핵심 이익이라고 정해놓은 것을 아무런 그 상황 변화 없이 자기들 기준에서는 상황 변화 없이 다시 그걸 처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한중 간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부활할 수는 있는 문제죠.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사드 문제를 뭐 다른 문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거를 내세워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것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라는 것은 알고 우리가 약한 고리이기는 하나 지금 당분간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것은 폭발력이 강한 잠복성 물질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 노영민 대사 측에서도 보니까 중국에서 노영민 대사를 많이 반겼고 지금도 그렇죠. 네. 아주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대화가 좀 활성화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기업들 아니에요. 네네. 우리 기업들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입은 피해 특히 롯데 같은 경우 거의 뭐 회사 그 기업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그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경제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경제 문제는 조금은 풀릴 것 같기는 합니다. 어제가 이제 광군제였지 않습니까? 11일 날이 이 광군이라는 것이 사실 중국말로 알리바바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원래 단어는 있습니다. 호랍이라는 단어입니다. 화합? 아니 호래비. 호래비? 네. 그러니까 호래비 날, 독신자들의 날이라는 겁니다. 교수님, 원래 저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원래 있는 11월 11일이니까 한 명, 4명이 따로따로 있다 그래서 이제 호래비들 모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광군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약간 비속어로 얘기하면 저 호래비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 중국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광군지혜라고 해가지고 아예 상업화시킨 그런 이제 뭐 빼빼로데이 이런 빼빼로데이 같은 거죠. 네. 그렇게 돼서 뭐 알리바바만 일 매출이 하루에 알리바바만 28조 원이었다는데요. 뭐 1조에 17만 명이 접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이외에 찡동 또 腾讯 이게 이제 3대 플랫폼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롯데 뭐 우리 신세계 싸우듯이 그런 경쟁 관계인데 두 개를 또 더 하면 이게 얼마인지는 아직 그 28조가 아닌 거죠. 거기도 플러스 다른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하루 매출이. 네. 근데 거기에, 뭐 우리 전지현 그 연예인, 전지현 씨가 이제 광고로 다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한류에 대한 적어도 기업인들에게는, 이것이 시그널이 같다. 너네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중국인들 중에 이 소비재를 파는 사람들, 화장품을 팔고 이런 사람들은 한국과의 무역을 못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중국에서도. 중국 상인들, 중국 기업인들도 이 기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지난번에 이미 1년 동안 한국 소비 제품을 사지 못한 사람들, 그런 소비 욕구도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 제품은 상당히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에서는 국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는. 거의 세계 모든 유명 메이커하고 다 이게
공동 합작 생산을 하기 때문에 예. 그 국산이 아닌 세계 메이커와 한국의 메이커들이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한 것이죠. 좀 더. 네. 그래서 이제는 풀어놔도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전처럼 뭐 땅 짓고 헤엄치게식의 이런 마케팅은 이제 쉽지 않아졌다. 저는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그렇지만은 중국이 자국 산업의 그 지금 중간재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거를 국산화한다는 것이 대선제. 메이드인 예. 메이드인 2025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중국 국산화 메이드인 차이나를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70% 가까이의 그 우리 수출해서 중간재를 팔고 있는데 예. 이거는 그때까지 자기들은 최대한 국산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와 그 부품에서 경쟁이 계속 치열해질 수밖에 예. 없습니다. 교수님, 아까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아주 뭔가 좀 대화 무드, 느낌상으로 그렇게 들렸어요. 그 또 다른 이쪽 정치 전문가들은 3월서부터 한 5월 요때쯤 그리고 이제 4월에 또 군사훈련 키 리저브 훈련 있지 않습니까? 4월 말에 그 전에 뭔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는데 궁금한 게 우리 정부에서 미국 측에다 빨대를 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파악을 못하고 안 되나요? 모르죠. 국정원이 그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그 국정원이 그동안에 해온 족적을 보면 네. 저는 제 기능을 참 못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아까 우리 중국 말씀드렸는데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면 이번 사드 사태가 2016년 7월서부터 불거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중국의 대자동차 수출은 그 이미 1년 이전 전서부터 계속 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중국도 언제까지나 한국에서 원료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수출 못한다. 결국은 우리도 결국은 세계를 제패하려면 기술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핵심 장애물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도 아주 마음 먹고 한국의 기술력과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잡으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제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사드가 저는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왜냐면 아까 핵심 이익이라고 그 생각은 이미 사드 문제가 불거지기 전서부터 중국의 입장은 너무나 강경했다는 게 분명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박근혜 정부가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핵실험하니까 그냥 화나갖고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중국은 이 사드 문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보고 또 한쪽으로는 경쟁적으로 기술적으로 한국을 능가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서의 경제적인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남방으로 틀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의 현 정부의 그 어떤 무역의 방점을 방향을 트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조금 늦었다. 진작에 우리가 그렇게 갔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됐었어야 그랬었어야 되고 실제로 지금 그 아시안 동남아시안 수출은 중국을 능가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홍콩을 넣냐 어디에 넣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나 지금 이미 세계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역 상대국은 중국이 아니고 이미 그 홍콩을 포함하는 동남아시아 국가가 지금 넘버 1이 이미 됐어요. 그럼 무역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5%가 이미 넘어갔죠. 동남아에 대한 수출이.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기업들은 이미 정치적으로 신남방을 선언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서부터 신남방을 선언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22%. 22. 예, 22% 정도 되죠. 한때는 25% 넘어갔는데 그랬었죠. 최근에 많이 줄어가지고. 저기 나오네요. 중국이 2012 22.4. 전부 도표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아세안이 13.2가 나왔는데요. 그런가요? 예. 예. 그러니까 저기다 홍콩하고 아세안은 세계 경제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입니다. 빠르죠. 그리고 가장 역동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세안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요. 뭐 세계 각국이 이제 또 아세안으로 올 거 아닙니까? 한때 중국을 세계 공장이라고 했다가 세계 시장으로 했는데 지금 아세안도 마찬가지거든요. 세계 공장이라는 개념에서 역시 아세안도 이제 시장으로서 가치가 커져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는 건 당연한 거죠. 아니 아세안은 이제 여러 국가를 묶은 건데 10개 국가죠. 저기 보니까 지금 홍콩이 중국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홍콩도 있고
홍콩 거기서 이제 우리 물건을 수입하고 또 다른 데로 주로 중개무역이긴 하나. 중개무역.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5대 교역국 중에 홍콩이 항상 들어가고요. 그 중국에다가 홍콩을 넣냐, 홍콩을 동남아로 넣냐에 예. 따라서 5대 무역 상대국이니까 상당히 비중이 휩쓸려져 예. 있을 수 있죠. 일견 드는 생각이 중국은 무역과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도 항상 정치적인 문제가 백그라운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2021세기 들어서자마자 이른바 이제 뭐 있었죠? 그 우리 교과서 왜곡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동북공정. 동북공정. 네네. 그래갖고 자기들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계속 강조하고 관계 토대한 흔적도 자기들의 흔적으로 둔갑시키고 네. 이런 문제가 늘 있는데 남방 정책 그러니까 베트남, 뭐 라오스, 그다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은 정치적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안전함이 좀 들어요. 그렇죠. 우리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예. 또 그렇게 강대국이 없기 때문에 아세안은 10개의 나라가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단일 국가로서는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지 근데 않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이 넘더라고요, 인구가. 앞으로는 그 성장 잠재력으로 보면 대단히 큰 예. 거라고 볼 수는 있죠. 그리고 인종적으로 보면 예. 그쪽 지역에 상당히 많은 중국계 인구들이 화교 자본들이 뭐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할 것 없이 실질적으로 동남아의 그 다 장악하고 경제를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은 중국계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선언하기도 하고 하지만 예. 또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중국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긴 하지만은 동남아시아로서는 가장 가깝게 느끼는 게 어디냐 아무래도 중국일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방 정책으로 그쪽을 뚫고 들어가기가 만만치가 않은 이유가 중국하고 또는 대만하고 중국 관련이 돼 기업들이 있어. 들어오니까. 그래서 예. 그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이미 2002년에 아세안하고 WTO를 체결을 해가지고 10년 후에 개방한다. 이거를 벌써 지금부터 15년 전에 결정을 했던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안 맺어져 있나요? 아세안하고 우리도 또 우리하고 우리도 FTA 맺어져 있죠. FTA요. 네, 맺어져 있죠. 근데 중국이 FTA를 가장 먼저 맺은 나라가 바로 남쪽이죠. 예.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이 포위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미국이 약한 고리가 또 남쪽이에요. 그래서 남쪽을 그렇게 아세안 국가를 중시하고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아세안에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광저우를 중심으로 해서 예. 이 대아세안 정책을 아주 심도 있게 추진해 온 것이 지금 중국입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아세안으로 간다. 이것은 다시 중국과 아세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됩니다. 교수님, 그 아세안에서 이제 그 아세안 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 아니에요? 싱가포르 이칸유 같은 경우도 중국 이민자고. GDP로 보면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더 클지 그렇죠. 몰라요. 예. 1인당으로 보면 싱가포르가 싱가포르요. 제일 높지만 5만 달러가 넘더라고요, 거기는. 7만 가까이 되죠. 근데 이제 워낙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동남아 정책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미국, 일본, 유럽과 경쟁을 하려고 하면 정말 기술력이 있고 정말 경쟁력이 있는 소위 탑 퀄리티 제품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것을 접고 조금 말랑말랑하고 조금 쉽고 오히려 중국보다 더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동남아를 하나의 돌파구로 잡는 것은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왜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 우리가 결국은 자동차가 됐든 뭐 핸드폰이 됐든 세계 첨단 기술을 가지고 일본과 싸우고 유럽과 싸우고 하려면은 걔네들하고 부딪히고 걔네들 시장에서 머리를 터뜨리면서 싸워가야 되는데 그래 이제 나머지는 저절로 점유하는 따라오는데 거니까. 예. 우리의 모든 역량을 남쪽에다만 해가지고 그냥 쉽고 싸고 상대적인 기술적인 우위가 있다고 우리가 남방 시장을 너무 우려 먹으면 우리 기술력은 못 쫓아가고 그렇죠. 있고. 머리가 없는 그런 어떤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남방 정책을 수행을 하더라도 예. 진짜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국가는 일본, 유럽, 미국이다. 예. 그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투자를 계속 병행하면서 남방 정책을 하나의 평행선으로 가져가야지. 예. 하나의 또 다른 돌파구로 이렇게 삼아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또 올인해가지고 그냥 모든 공장이 다 베트남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저는 미래가 멀지 않아서 또 거기서 또 옮겨서 뭐 이제 뉴기니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전 남방 정책을 찬성을 하면서도 우리 궁극 목적은 우리는 일본하고 경쟁해야 되고 유럽하고 경쟁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리딩 그룹들이 예. 계속해서 그 R&D 투자하면서 예. 기술 경쟁력을 살리는 노력을 더 하면서 사이드 잡으로 난방을 해야지 예. 난방 정책이 저는 경제 돌파구 되는 정책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그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이제 뭐 그 많은 탈출구가 모색이 될 텐데 중국의 대북 입장은 여전히 뭐 미국은 계속 압박을 가하라고 하지만 네. 근데 적당히 가하는 척하고 지금 이제 시진핑 체제가 2기 체제가 안정이 안정이 됐죠. 됐지만 예. 아직 그 대외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언적으로 이전에는 신형 대국 관계에서 대국 관계라고 얘기하고 주변부 관계, 공공외교 이렇게 층차를 다 두는 외교 정책을 썼는데 이번에는 신형 국제관계 하나만 해가지고 전체를 다 포괄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신형 국제관계는 그러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내년 3월 달에 19차 3중 전회가 나오면 보통 이제 3월 달에 그 5년의 마스터 플랜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방향을 좀 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논한다는 것은 다들 그냥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국가주석 재선까지만 가능하잖아요. 그 네. 규정을 바꿀까요? 삼선까지 가능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궁금한데 그게. 예, 저는 바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도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뭐 중앙군사위 주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수렴 청정하는. 네,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중앙군사. 근데 그 중국이 세계 리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소프트 파워가 가장 약한데 이거를 강화해야 된다는 지상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도화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를 무너뜨려 버리면 중국은 더 이상 세계 지도 국가가 안 된다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시진핑의 권력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그 아세안에 대해서도 뭐 이해가 됐어요. 그 미국 갖고 삼성 핸드폰이 갤럭시가 아이폰하고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인도네시아 가면은 그 아이폰하고 경쟁보다 인도네시아 그 토종 브랜드하고 경쟁하면 쉽거든요. 쉽죠. 근데 이제 막 2, 3년 지나면 걔들이 또 따라오고. 그렇죠. 초창기 중국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똑같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 어쨌든 근데 이 경제 문제 이런 것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북 관계가 중요한데 양축을 이렇게 다 봐야 되지 않나요? 북한과 미국이 급격하게 이렇게 관계 개선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건 그거고. 예. 그리고 한중 관계나 뭐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한중 관계는 한중 관계고 한중 관계고. 경제는 경제다. 예. 전 그래서 자꾸 뭐 다른 나라 보고 정경분리하자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 우리야말로 진짜 정경분리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정치는 정치대로 가고 외교는 외교대로 가고 예. 대한민국의 5년 뒤, 10년 뒤를 이끌고 갈 예.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아니거든요. 한국의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업 중에서도 이미 삼성이나 현대차와 같은 초인류 기업들은 이미 거의 뭐 한계 도달했단 말이죠. 예. 자동차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뭐 친환경 차들이 계속 나와야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국가가 총역량을 동원해서 차세대 산업, 차세대 기술, 차세대 어떤 부문에 대해서 여야가 앞에서 저는 지원해줘서 5년 뒤, 10년 뒤에 정말 대한민국을 세계에 내놓는 어떤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이번에 뭐 중소기업 뭡니까 벤처 부문가요?를 통해서 빨리 저는 정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고 또 정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만은 여야가 전부 손을 합쳐서 정말 대한민국의 5년 뒤, 10년 뒤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그 분야에 뭐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좀 머리를 맞대고 좀 대안을 좀 내줘야 되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